깊은 밤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초가집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신라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그 시각.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든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른 저녁부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아까운 시절이었기에 밤이 깊으면 마을은 이내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곤 했습니다. 등잔불 하나를 켜는 것조차 살림에 부담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잠자리에 들었고 닭이 울면 다시 일어나 들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의 움직임에 온전히 삶을 맞추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유독 한 집만이 작은 불빛을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낮 동안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부터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면 아버지의 제삿날이었지만 나라의 금령 때문에 떳떳하게 술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는 하루 종일 초조한 마음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골목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낮 동안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내려 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관아에서 사람이 나오지는 않을까? 혹시 옆집 사람이 무언가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온종일 마음을 졸이다가 마침내 온 마을이 잠든 이 깊은 밤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하려던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연신 부엌문 틈으로 바깥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행여나 누군가 이 집의 굴뚝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를 눈치채지는 않을까? 행여나 낮에 스치듯 풍긴 냄새를 누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성을 들여 발효시키던 술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뚜껑이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 시큼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그에게 단순한 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뒤 지낼 아버지의 제사를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나눌 수 있는 작은 위안이기도 했습니다. 흉년이 이어지던 그해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가는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고 식구들은 하루 두 끼를 겨우 채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그가 굳이 곡식을 덜어 술을 빚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삿날만큼은 조촐하게나마 술 한 잔을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후손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해는 나라에서 술을 엄히 금하던 시기였습니다. 연이은 흉년으로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자 조정에서는 강력한 금주령을 내린 참이었습니다. 곡식 한 톨이 아쉬운 때에 술을 빚는 일은 곧 나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자는 아버지의 제사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두려움과 효를 다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그는 결국 위험한 쪽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마을 어귀에서 붉은 불빛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곧 둘이 되고 셋이 되었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밤의 정적을 가르며 다가오는 발소리에 남자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은 담장 위로 어른거렸고 낮게 주고받는 말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급히 불빛을 감추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오래 익어온 술 냄새가 밤 공기를 타고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아에서 나온 관리들이었습니다. 밤이 이슥한 시각에 관리들이 마을에 든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몰래 술을 빚는 집을 잡아내려는 단속이었습니다. 금주령이 엄하게 내려진 때에는 관아마다 이 일에 적지 않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잠든 시각,
관리들은 조를 나누어 마을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작은 낌새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매서운 눈길 앞에서 몰래 술을 빚던 이들은 늘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금주령이 내려진 시기, 관리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밤마을을 돌며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빛깔을 살피고 담장 너머로 새어나오는 냄새에 코를 기울였습니다. 술이 익어가는 특유의 시큼하고 달큼한 향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쉽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관리는 그 희미한 냄새 하나만으로도 어느 집에서 몰래 술을 빚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채곤 했습니다. 굴뚝의 연기와 공기 중의 냄새를 쫓았습니다. 그 발걸음이 지금 이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집안의 숨죽인 남자에게는 천근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달아날 곳도 감출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운명을 숨죽여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이미 어느 집에서 냄새가 나는지, 어느 집 굴뚝에서 수상한 연기가 오르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단속에 이골이 난 관리들의 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온몸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미 발효가 시작된 술독은 그 자리에서 옮기기에는 너무 무겁고 컸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불빛은 어느새 살인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개들이 낯선 발소리에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이제 이웃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횃불의 빛과 거친 발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소란은 잠든 이웃들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저 귀만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이 집을 감싸줄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소리가 마당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항아리를 집더미 뒤로 밀어 넣었지만 이미 무거운 항아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곧장 그의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황급히 항아리를 집더미 뒤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횃불의 붉은 빛이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리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뚜막 아래를 살피고 장독대를 헤치고 방 안의 이불과 괴짜까지 들추어냈습니다. 이런 단속에 이골이 난 그들에게 숨겨둔 술독을 찾아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숨이 멎을 듯한 심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곤장을 맞게 될까? 아니면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까?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은 어찌 될까? 두려움과 후회가 뒤엉킨 채 그는 그저 굳어버린 듯 서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제사를 조촐하게 물로만 지낼 것을 괜한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일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관리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더미 뒤에 숨겨진 술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리는 잠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땅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가족이 먹을 수도 있었던 소중한 곡식이었습니다. 며칠을 물에 불리고 정성껏 쪄서 누룩과 함께 삭힌 곡식이 이제 흙바닥에 스며들어 다시는 밥이 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남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흙바닥에 스며드는 것은 술이 아니라 그의 정성이었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었으며 가난 속에서도 도리를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안간힘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흙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술이 흙에 스며드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술 한 항아리를 잃는 소리가 아니라 가난한 후손이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쌀 한 톨이 아쉬운 시절, 그 곡식은 며칠치 끼니가 될 수도 있었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나라는 술을 그토록 엄하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굶주리는 백성에게 곡식 한 줌은 목숨을 이어주는 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귀한 곡식이 술로 바뀌어 사라지는 것을 나라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앞에서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관리들 앞에서 그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흘러내리는 술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항아리 하나가 한 집안의 정성과 도리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줄 리 없었습니다. 땅속으로 스며드는 술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대체 술 한 항아리가 무엇이기에 나라는 이토록 무섭게 백성의 집을 뒤지고 항아리를 깨뜨렸던 것일까요?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술을 조금 빚었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관리들이 집을 뒤지고 애써 만든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어째서 목숨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 되었던 것일까요? 왕은 왜 백성이 술을 빚는 것까지 그토록 집요하게 막으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서슬 퍼런 명령 뒤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술이 나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안고 있던 가장 근원적인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장 절박했던 속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굶주림과 싸우던 한 나라의 절박함이 있었고 작은 위안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백성들의 서러움이 있었으며 곡식 한 톨의 무게가 목숨과 맞닿아 있던 혹독한 시대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발의 술 속에 나라의 운명과 백성의 생존이 함께 녹아있던 치열하고도 서글픈 이야기였습니다. 왜 어떤 시절에는 술 한 잔이 죄가 되고 또 어떤 시절에는 자유로이 술을 즐길 수 있었는지,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제부터 그 오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왕들이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백성의 술을 금지했던 그 집요하고도 절박했던 사연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려 합니다. 한 잔의 술을 두고 왜 나라는 그토록 무섭게 칼을 빼들었는지, 왜 백성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한 잔을 놓지 못했는지,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 사람들의 삶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금주령을 둘러싼 깊은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술 한 잔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새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한 사발의 술에 담긴 조선의 눈물과 지혜, 그 깊은 사연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농업을 나라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백성이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어야만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논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자 나라 살림을 떠받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곡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집안의 살림을 지탱하는 재산이었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거래의 수단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곡식이 있으면 살고 곡식이 없으면 죽는,
그토록 단순하면서도 엄혹한 이치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술을 대하는 태도의 밑바탕에 깔린 가장 근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곡식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선의 임금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곡식은 곧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대부분 곡식으로 거두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사들을 먹이는 군량미도 곡식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하기 위한 구휼미 역시 곡식이었습니다. 곡식이 넉넉하면 나라는 안정되었고, 곡식이 부족하면 나라의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한 해 농사가 흉작이 되면 백성은 굶주리고 세금은 거치지 않으며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임금들에게 곡식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이었습니다. 곡식이 부족해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왕과 관리들에게 곡식의 양은 곧 나라의 힘을 재는 저울과도 같았습니다. 나라의 창고에 곡식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그것은 곧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를 뜻했습니다. 또한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뜻했고, 흉년이 닥쳤을 때 얼마나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가를 뜻했습니다. 곡식은 곧 세금이었고, 곡식은 곧 군사를 먹이는 군량이었으며, 곡식은 곧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구휼미였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곡식을 지키려 애쓴 것은 단지 아끼기 위함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술을 금하는 명령 하나에도 그토록 무거운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정에서는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곡식의 양을 꼼꼼히 헤아렸고, 그 곡식이 헛되이 새어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했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은 관리들은 세금으로 들어오는 곡식, 군대를 먹일 곡식, 흉년에 대비해 쌓아둘 곡식을 늘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곡식은 곧 숫자였고, 그 숫자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톨의 곡식도 함부로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이 조선을 다스리는 이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술이라는 존재가 커다란 고민거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술은 대부분 커다란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조선의 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설비도 없었고, 전문적인 양조 기술자도 따로 없었습니다. 술을 만드는 지식은 대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또 며느리에게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집안마다 대대로 이어온 술 빚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누룩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 발효는 며칠이나 식혀야 하는지, 물과 곡식의 비율은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몸으로 익혀온 지혜였습니다. 집안의 안주인은 이 지혜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좋은 술을 빚는 솜씨는 그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금주령은 단지 술을 막는 것을 넘어 이렇게 이어져 온 오랜 살림의 문화까지 건드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집집마다 저마다의 손맛으로 빚어낸 술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다시 그 딸에게로 이어지며 한 집안 고유의 맛으로 자리 잡곤 했습니다. 같은 쌀과 누룩을 쓰더라도 물의 양과 발효의 시간, 그리고 손끝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술맛은 집집마다 다르게 익어갔습니다. 술을 빚는 일은 곧 살림의 솜씨였고 집안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안의 내력과 정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안에서 빚어지는 술의 양은 그 누구도 정확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남쪽의 어느 고을에서도, 북쪽의 어느 산골에서도 크고 작은 항아리마다 술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작은 양이었지만 온 나라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곡식이 해마다 술로 바뀌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 집에서 빚는 술은 몇 항아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온 나라의 수많은 집을 헤아리면 그 양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낭비를 걱정했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집집마다의 술이 모여 나라의 곡식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의 근심을 깊게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직접 술을 빚었습니다. 맑게 걸러낸 청주가 있었고, 그것을 증류하여 독하게 만든 소주가 있었습니다. 소주는 곡식으로 빚은 술을 다시 한번 증류하여 맑고 독하게 걸러낸 술이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곡식이 들어갔기에 귀하고 값진 술로 여겨졌습니다. 한 병의 소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배의 곡식이 필요했으니 흉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더욱 아까운 낭비였습니다. 약재를 넣어 빚은 약주가 있었고, 가장 흔하게는 걸쭉하고 뿌연 탁주가 있었습니다. 탁주는 곡식을 발효시킨 그 걸쭉한 빛깔과 텁텁한 맛 속에는 조선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소박한 즐거움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청주나 소주는 형편이 넉넉한 이들의 몫이었지만, 탁주만큼은 가난한 농부의 밥상에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술이었습니다. 막걸리라고도 불린 이 술은 발효된 곡식을 맑게 거르지 않고 그대로 걸러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빛깔이 뿌옇고 걸쭉하여 마치 죽처럼 든든했습니다. 값이 저렴하고 만들기도 쉬워 평범한 백성들이 가장 널리 마셨습니다. 한편 소주는 이 발효된 술을 다시 끓여 증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드는데 곡식이 훨씬 많이 들었기에 소주는 탁주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술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 소주를 빚는 일이 흉년에는 더욱 큰 곡식 낭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소주는 원래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여러 말의 곡식을 발효시켜 끓여야 겨우 몇 병의 소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독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라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정된 곡식이 이렇듯 곱절로 낭비되는 술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특히 이런 독한 술부터 강하게 단속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곡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쌀과 보리, 조와 기장 같은 곡식을 물에 불리고 쪄서 누룩과 함께 발효시키면 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술 한 항아리 속에는 누군가의 밥이 될 수 있었던 곡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술을 한 항아리 빚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양의 곡식이 들어갔습니다. 그 곡식이면 여러 사람이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이것이 흥겨운 잔치와 정겨운 나눔의 재료였지만, 곡식이 귀해지는 순간 그것은 곧바로 심각한 문제로 돌변했습니다. 같은 곡식을 두고 밥으로 삼을 것인가 술로 삼을 것인가 하는 절박한 선택의 갈림길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특히 소주처럼 많은 곡식이 들어가는 독한 술은 그 낭비의 정도가 훨씬 심했습니다. 여러 말의 곡식을 발효시켜 끓여내면 그중 극히 일부만이 소주로 남았습니다. 가마솥에 발효된 술을 넣고 불을 지피면 김이 올라 관을 타고 흐르다가 차갑게 식으면서 방울방울 소주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술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곧 많은 곡식을 들여야 겨우 얼마 안 되는 독한 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주는 귀한 술이었고, 동시에 나라의 눈에는 가장 아까운 낭비이기도 했습니다. 밥이 될 수 있었던 곡식의 대부분이 한 병의 독한 술로 압축되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흉년의 금주령은 특히 이런 독한 술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집안의 밥상을 위한 곡식인가? 아니면 잔치와 위안을 위한 술인가? 풍요로울 때는 둘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궁핍할 때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 선택을 개인의 뜻에만 맡겨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굶주림이 온 나라를 덮칠 때, 나라는 밥을 위해 술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술 한 항아리가 작은 즐거움이거나 조상을 향한 예였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그것은 수많은 백성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나라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앞세워 강력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넉넉한 해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한 해에는 그중 얼마를 덜어 술을 빚는 것이 오히려 삶의 여유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을마다 잔치가 열리고
술잔이 오가며 사람들의 정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는 언제까지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이 넘쳐나니 그중 일부로 술을 빚는다 해도 나라가 흔들릴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익은 술은 잔치, 흥을 돋우고 고된 삶에 작은 즐거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풍년이 든 해의 술은 누구에게도 죄가 되지 않는 마땅한 여유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곡식이 모자라는 흉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은 즐거움의 상징에서 백성의 밥을 빼앗는 사치로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문제는 하늘이 등을 돌렸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갈라지고 홍수가 나서 애써 지은 농사가 물에 잠기고 때 이른 서리가 내려 곡식이 여물지 못하는 흉년. 바로 그런 해가 찾아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진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에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산에 올라 먹을 수 있는 나물과 뿌리를 찾아 헤매고 그마저 바닥나면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들로 빈배를 달래야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먼저 쓰러졌고 한 마을이 통째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소나무의 속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 먹었고 거친 나무 껍질은 삼키기조차 힘들었지만 달리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목숨을 잇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명하던 사람들에게 쌀 한 줌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귀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흉년의 참상은 기록으로도 여러 차례 전해집니다. 먹을 것을 찾아 마을을 떠도는 이들, 굶주림의 병까지 겹쳐 쓰러지는 이들, 그 모습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던 절박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풀뿌리를 캐어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마저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길가에 쓰러졌고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뿌리를 캐는 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흉년이 깊어지면 산과 들에 먹을거리마저 동이 나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이지 못해 눈물 찢는 참혹한 광경이 흉년이 든 고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을을 떠나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이들이 생겨났고 빈집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고을의 수령들은 조정에 급히 상황을 알리고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흉년의 규모가 클수록 나라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 톨의 곡식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이 금주령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라의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하는 구휼이 시작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굶주림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죽을 쑤어 나누어주는 죽청을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한 끼라도 먹이려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세금을 덜어주고 곡식을 구워 주었다가 나중에 갚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휼은 나라가 백성에게 베푸는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임금은 흉년이 들면 스스로 반찬 가짓수를 줄이며 백성과 고통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한정된 곡식을 어떻게 나누고 아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곡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곳간에 곡식을 한 톨이라도 더 채워두는 것, 그것이 백성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고을의 수령들은 굶주린 백성의 명단을 만들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나누어 줄 곡식 자체가 부족한 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곳간을 열어 곡식을 풀면 당장 눈앞의 굶주림은 덜 수 있었지만 그 곡식이 바닥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늘 곡식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봄에 구워준 곡식을 가을에 돌려받는 제도를 두어 부족한 살림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바탕에는 곡식을 한 톨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절박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딘가에서 곡식이 술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에게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한 되의 곡식이라도 더 아껴야 했던 그 절박함이 금주령이라는 강수를 두게 만든 것입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은 이들에게 곡식의 낭비를 막는 일은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몇 사람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이 때로는 지나칠 만큼 강력한 금주령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기에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곡식으로 술을 빚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려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귀한 곡식이 술독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이것은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이 먹어야 할 곡식이 술로 바뀌어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그만큼의 식량을 잃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이 눈앞에 있는데 한편에서 그 귀한 곡식이 술이 되어 사라지고 있다면 나라를 책임진 임금으로서는 결코 이를 못 본 척 넘길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나라의 모든 백성을 자식처럼 여겨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임금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책무였습니다. 그 책무 앞에서 곡식의 낭비를 막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한 항아리의 술을 막는 것이 곧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조선의 왕들은 흉년이 들 때마다 술 빚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반복해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주령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펼쳐보면 금주령에 관한 기록이 셀 수 없이 등장합니다.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이었던 태종은 흉년이 들자 술 빚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곡식 한 톨이라도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온 나라에 명을 내린 것입니다. 임금은 굶주리는 백성을 눈앞에 두고 그 귀한 곡식이 술독으로 사라지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곡식이 부족한 때에 술로 곡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기, 조선은 아직 기틀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작은 흉년에도 나라의 살림이 크게 흔들릴 수 있었기에 곡식을 지키는 일은 더더욱 절실했습니다. 태종은 강단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없이 밀어붙였습니다. 흉년 앞에서 그가 술을 금한 것은 그런 그의 결단력을 잘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뒤를 이은 세종 역시 여러 차례 지방의 관리들에게 술 제조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깊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 때문에 흉년이 들면 술을 금하는 일에 오히려 더욱 단호했습니다.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하는 것이야말로 임금의 가장 큰 소임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지극히 아꼈던 세종에게도 굶주리는 백성 앞에서 곡식이 술로 사라지는 일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임금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새로운 농법을 정리해 널리 알렸고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구휼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세종은 우리 땅에 맞는 농사법을 담은 책을 펴내어 농부들이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흉년이 들면 세금을 줄여주고 굶주린 이들을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렇듯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늘 가슴에 품었던 임금이었기에 곡식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을 더욱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종이었기에 애써 지은 곡식이 헛되이 술로 사라지는 것을 더욱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깊었던 만큼 곡식을 지키려는 의지도 그만큼 굳건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성종과 중종의 시대에도 숙종의 시대에도 그리고 정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뭄이 들어온 나라가 메마를 때에도 전염병이 돌아 온 마을이 시름에 잠길 때에도 큰 물난리가 나 논밭이 잠겨버렸을 때에도 임금들은 어김없이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술 빚기를 멈추고 곡식을 아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조가 이어지고 임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이 원칙만큼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쓰러질 때에도 임금들은 곡식을 지키기 위해 술을 금했습니다. 어떤 임금은 짧게 시행했다가 거두었고 어떤 임금은 오랫동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가벼운 흉년에는 잠시 술을 금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곧 풀어주기도 했고 큰 기근이 이어질 때에는 몇 해에 걸쳐 엄하게 금령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임금의 성품과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금주령의 무게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아껴야 한다는
그 밑바탕에 뜬 만큼은 어느 시대에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큰 원칙은 한결같았습니다. 흉년이나 재해가 닥칠 때면 어김없이 비슷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임금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곡식을 지키기 위해 술을 단속한다는 큰 흐름만큼은 놀라울 만큼 한결같았습니다. 실록의 여러 곳에는 흉년이 들 때마다 술을 금하도록 명하는 임금들의 기록이 거듭 등장합니다. 그것은 한두 임금만의 특별한 정책이 아니라 조선이 곡식과 함께 짊어지고 간 오랜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한 근본적인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농사에 기대어 살아가는 나라에서 하늘이 내리는 흉년은 어느 임금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이었습니다. 아무리 어진 임금이 다스려도 가뭄이 들고 병충해가 번지면 한 해 농사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뜻 앞에서 임금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은 곡식이라도 한 톨 한 톨 아끼는 것뿐이었습니다. 금주령은 바로 그 절박한 마음이 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 앞에서 곡식을 지키려는 선택은 누가 임금이 되든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었던 만큼 논밭에서 자라나는 곡식 한 포기 한 포기가 곧 나라의 살림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하늘이 순조로워 풍년이 들면 온 나라에 웃음이 돌았지만 반대로 가뭄이나 홍수로 흉년이 들면 나라 전체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하늘과 땅의 형편에 따라 울고 웃는 나라였습니다. 농사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임금은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었고 백성에게 굶주림을 견디라고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곡식이 술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두고 여러 임금이 약속이나 한듯 같은 명령을 되풀이한 데에는 바로 그런 절박한 사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들이 술 그 자체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술독 속으로 들어가는 곡식, 바로 그 곡식을 지켜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주령이 내려지면 관리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술독을 확인했습니다. 집집마다 부엌과 헛간을 살피고 몰래 술을 빚는 집이 없는지 감시했습니다. 때로는 이웃끼리 서로를 살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이웃까지 함께 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랜 세월 정을 나누며 살아온 이웃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게 되는 서글픈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감시의 눈길이 잠시 무뎌지는 때를 노려 조용히 항아리를 꺼내는 이들도 있었고,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을 골라 몰래 술을 빚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산자락이나 외딴 곳에 항아리를 파묻어 두고 발효가 끝나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리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헛간 구석이나 집더미 아래에 항아리를 감추어 두기도 했습니다. 한 집에서 몰래 술을 빚다 발각되면 그 집만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는 물론 그 사실을 눈치채고도 모른 척한 이유까지 함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웃이 술을 빚는 낌새를 느끼면 혹여 자신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이유까지 함께 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를 의심하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기도 했습니다. 정겨운 이웃이 하루아침에 감시자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주령이 남긴 그늘은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드리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정을 나누며 살아온 마을 공동체에 의심과 경계라는 낯선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켰습니다. 곡식을 지키려던 나라의 뜻이 뜻하지 않게 이웃 간의 정마저 갈라놓는 씁쓸한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입니다. 술을 빚다가 적발되면 술독과 술 빚는 도구는 그 자리에서 몰수되거나 깨뜨려졌습니다. 애써 마련한 술독이 깨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백성들에게 큰 상실이었습니다. 술독뿐만 아니라
발효를 돕는 누룩과 도구들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한 번 단속에 걸리면 다시 술을 빚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령을 어긴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주령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의 무게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볼기를 치는 태형이나 곤장을 치는 장형 같은 신체형에 그쳤습니다. 태형은 비교적 가벼운 매질이었고 장형은 그보다 무거운 매질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체형은 당시로서는 흔한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금주령을 어긴 이들은 대개 이 정도 선에서 벌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백성들에게는 몸과 마음에 깊은 두려움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여러 번 되풀이하거나 사안이 특별히 중대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훨씬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조선에서 술을 빚기만 하면 무조건 목이 달아났다는 식의 극단적인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술 제조가 곧바로 사형으로 이어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그때그때의 형편과 왕의 의지에 따라 달라졌던 것입니다. 곡식이 아주 부족한 극심한 흉년에는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조금 나은 시기에는 너그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임금의 성향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관대한 임금은 가벼운 벌에 그쳤지만 단호한 임금은 훨씬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같은 죄를 두고도 시대와 임금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한 단속 앞에서 백성들은 순순히 술을 포기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술은 단순히 취하기 위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술이 없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술잔을 올리는 것은 후손이 조상을 향해 올리는 가장 정성스러운 예였습니다. 제사상 앞에 정갈하게 술을 따라 올리며 후손들은 먼저 떠난 이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그 한 잔의 술에는 돌아가신 분을 향한 그리움과 살아있는 이들의 도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술이 없는 제사란 당시 사람들에게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허전한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를 때에도 술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자리에 함께 술잔을 나누는 것은 백년해로를 다짐하는 소중한 예였습니다. 술이 없이는 혼례의 격식조차 온전히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술은 그 약속을 하늘과 사람 앞에 증명하는 매개였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마주 앉아 잔을 나누는 의식은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 잔의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의 일생 곳곳에 함께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 맞는 잔치에도, 어른이 되어 관례를 치를 때에도,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를 기리는 제사에도 술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술을 완전히 떼어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술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 축복하는 존재였습니다. 노인이 60살을 맞이하는 회갑잔치에서도, 설과 추석 같은 큰 명절에서도 술은 언제나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조상을 기리고 어른을 공경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모든 자리에 술은 빠지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기쁜 날에는 기쁨을 더하고 슬픈 날에는 슬픔을 나누는 삶의 동반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종일 논밭을 일구고 난 백성들에게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내일 다시 들에 나설 기운을 얻는 작은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무리 술을 금하여도 백성들은 쉽게 그 한 사발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땀에 젖은 몸으로 그늘에 앉아 들이켜는 그 한 모금은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소중한 휴식과도 같았습니다.
새참으로 나오는 막걸리는 이른 아침부터 논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흙과 씨름하던 농부에게 한낮에 막걸리 한 사발은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이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술을 나누며 한 해의 노고를 서로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술은 조선 사람들의 노동과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술을 넘어 노동의 활력을 돋우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들이켜는 한 사발의 탁주는 지친 근육을 풀어주고 허기를 달래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술을 금한다 하여도 들에서 일하는 농부의 손에서 막걸리 사발을 완전히 빼앗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빈속에 마시는 걸쭉한 탁주 한 사발은 허기를 달래주고 지친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걸리는 때로 밥과 다름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허리를 굽혀 논을 메고 밭을 갈던 사람들에게 새참으로 나오는 막걸리 한 사발은 노동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한 사발에는 고된 하루를 견디게 하는 작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한다는 것은 고된 노동을 견디는 백성들에게서 작은 낙 하나를 앗아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술은 조선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서 아무리 엄하게 막는다 해도 사람들이 쉽게 술을 놓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술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도 슬픔을 달래는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일을 배웅할 때에도 오랜만에 만난 법과 회포를 풀 때에도 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였습니다. 이렇게 삶의 정서 깊숙이 파고든 술을 법이라는 힘만으로 완전히 몰아내기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관에서 아무리 엄하게 막아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틈을 찾아냈습니다. 술을 향한 마음은 금지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숨어들 뿐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할 때, 혼례를 치러야 할 때, 귀한 손님을 맞아야 할 때,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술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술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을 축하하는 자리, 슬픈 일을 위로하는 자리, 그 어느 곳에도 술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관계와 정서에 깊이 얽힌 술을 단지 곡식을 아끼자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없애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저마다의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주령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때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금령이 내려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단속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있었기에 그 틈을 노려 다시 술을 빚었습니다. 단속은 처음에는 매섭게 시작되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차츰 느슨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관리들도 사람인지라 늘 같은 긴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그 미묘한 흐름을 읽으며 언제 몸을 사리고 언제 술을 빚을지를 경험으로 가늠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나라의 규제와 더불어 살아온 이들이 터득한 생활의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명령이 아무리 엄해도 그것을 온 마을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지켜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관리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고 산골 깊은 마을까지 일일이 감시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빈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속이 뜸해지는 밤, 혹은 관리의 눈이 미치지 않는 외딴 집에서 술은 다시 조용히 익어갔습니다. 또한 금주령은 대개 흉년이라는 특정한 시기에만 강하게 시행되었습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넉넉해지면 나라도 굳이 술을 엄격하게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령은 내려졌다가 풀리기를 날씨와 형편에 따라 되풀이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흐름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기에 금령이 풀리는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마음 놓고 술을 빚곤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라가 예외로 허락한 의례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와 같은 반드시 필요한 예를 이유로 들어 조심스럽게 술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제사만큼은 나라도 함부로 막기 어려운 명분이었습니다.
효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사회에서 제사에 올릴 술을 빚는 것을 두고 무작정 죄를 물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 제사를 명분으로 삼아 술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아예 술독을 땅속이나 집더미 속에 깊이 숨겨두고 남몰래 발효시키는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땅을 파고 그 속에 항아리를 묻어두거나 헛간 깊숙한 곳에 짚으로 덮어 감추었습니다. 행여 발각될까 두려워 한밤중에만 조심스레 상태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술을 향한 사람들의 갈망은 그런 위험조차 뛰어넘을 만큼 끈질겼습니다. 그만큼 술은 조선 사람들에게 단순한 기호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쁠 때 함께 나누고 슬플 때 서로를 위로하며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해주던 오랜 벗이었습니다. 그러한 벗을 나라의 명령 하나로 쉽사리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백성 사이에서 술을 사이에 둔 팽팽한 줄다리기는 조선의 역사 내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곡식을 지키기 위해 술을 막으려 했고 다른 한쪽은 삶의 위안과 예를 지키기 위해 술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그르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지켜 백성을 살리려는 나라의 마음도 절박했고 삶의 작은 위안과 조상에 대한 예를 지키려는 백성의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이 줄다리기는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어지는 내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둘러싼 이 갈등에는 곡식 문제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근본 이념으로 삼은 사회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한 개인의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사회의 풍속마저 해친다고 여겨졌습니다. 선비는 술을 마시더라도 예의를 지켜 절도 있게 마셔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흥에 취해 몸가짐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배운 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배층인 사대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하나의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술로 인해 벌어지는 온갖 소란과 다툼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바로잡아야 할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실록에는 술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이 있었고 관리가 술에 취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왕과 조정의 신하들에게 술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실록에는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거나 윗사람에게 무례를 범한 이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관리가 술에 취해 맡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었고 술 기운을 빌려 법을 어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왕과 조정의 신하들에게 지나친 음주가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왕들은 곡식을 지키려는 목적과 더불어 무너지기 쉬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도 금주령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술로 인해 벌어지는 다툼과 사고는 작게는 한 집안의 불화로 이어졌고 크게는 마을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관청에서 일하는 이가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나라는 술을 절제시키는 것이 곧 세상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이들은 백성이 절제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술로 인해 게을러지거나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랐고 가정이 화목하고 마을이 평온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금주령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곡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삶에 대한 나라의 생각이 담긴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곡식을 아끼는 실용적인 이유와 풍속을 지키려는 도덕적인 이유가 함께 맞물려 금주령이라는 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뒷받침했던 셈입니다. 다시 말해 금주령은 단지 배고픔을 막기 위한 조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흐트러진 세상을 바로 세우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유교 국가로서의 이상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사람다움의 문제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지점, 그곳에 바로 조선의 금주령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이 뚜렷했다 하더라도 금주령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제사였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조선에서 제사에 술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제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종묘와 사직의 제례에서도 임금이 몸소 하늘과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자리에서 술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례에 쓰이는 술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공경을 담아 올리는 예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술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신성한 의례 음식이었습니다. 나라가 하늘과 조상에게 올리는 가장 엄숙한 예. 술이 없다면 그 예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종묘는 역대 임금들의 신주를 모신 곳이었고, 사직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올리는 제사는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가장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임금은 해마다 정해진 때에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이 제사에 임했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그 자리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리는 술까지 금한다는 것은 임금 스스로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신성한 자리에 술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제사에서 술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정성과 공경을 담아내는 핵심적인 절차였습니다. 조상과 신에게 술을 바치며 후손과 백성의 안녕을 비는 것, 그것이 제사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이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은 곧 예의 근본을 저버리는 일과 같았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강한 금주령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쉽게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병을 다스리기 위한 약으로 쓰이는 약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약재를 술에 담가 우려낸 약주는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치료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마땅한 약이 귀하던 시절, 술에 약재를 담가 우려낸 약주는 몸을 덮이고 기운을 북돋는 귀중한 처방이었습니다. 병든 노인에게 혹은 산후의 산모에게 약주는 때로 약과 다름없는 역할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 몸이 약해진 노인에게 따뜻하게 데운 약주 한 잔은 무엇보다 귀한 보양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술을 단지 취하기 위해서만 마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술은 혀를 돌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기운을 북돋는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집에서는 약주를 귀한 봉양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쓰임까지 헤아리면 술을 완전히 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력이 쇠한 산모에게도 약재를 우린 술은 몸을 회복시키는 처방이었습니다. 이렇듯 술은 때로 사람의 목숨을 돌보는 의약의 역할까지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약주까지 무작정 금할 수는 없었기에 나라도 현실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술은 단순한 유흥의 대상을 넘어 재래와 의학이라는 삶의 필수적인 영역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라 하더라도 술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술은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곡식이 부족한 흉년에는 낭비를 막기 위해 금주령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술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때와 형편에 따라 죄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유연한 대응이었던 것입니다. 곡식이 부족한 흉년에는 강하게 조이고 곡식이 넉넉한 풍년에는 느슨하게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연함은 이상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실을 함께 살핀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흉년이 극심할 때에는 술을 강하게 금하다가도 농사가 잘된 해에는 백성들이 술을 빚어 즐기는 것을 어느 정도 눈감아주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형편을 살펴 고삐를 죄었다 풀었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절은 금주령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곡식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술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임금이 강력한 금주령을 시도했지만 술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임금은 없었습니다. 법으로 겉을 막을 수는 있어도 오랜 세월 이어진 문화와 습속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선에서 곡식을 지키려 한 것이 조선이 택한 지혜로운 절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금주령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임금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21번째 왕 영조입니다. 영조는 조선의 역대 임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도 집요하게 금주령을 밀어붙인 인물로 기억됩니다. 평소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몸소 실천했던 영조는 그는 화려한 음식이나 사치스러운 옷을 멀리했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한 성품을 지녔던 만큼 귀한 곡식이 술로 흘러 사라지는 것을 누구보다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영조에게 금주령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곡식을 아끼고 백성을 살리려는 굳은 신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술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영조는 화려한 것을 멀리하고 소박한 것을 가까이한 임금이었습니다. 비단 옷보다 무명 옷을 즐겨 입었고 기름진 음식보다 담백한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만큼 백성이 곡식을 헛되이 쓰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조에게 술은 절제해야 할 욕망의 상징이자 아까운 곡식을 삼키는 낭비의 원흉처럼 보였습니다. 영조는 오래 나라를 다스리며 수많은 흉년과 굶주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임금 가운데 가장 오랜 세월 왕위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차례의 흉년과 재난을 몸소 겪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 모습을 거듭 지켜보면서 곡식을 지켜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굳어갔던 것입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 참상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곡식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신념이 세월과 함께 단단해지면서 금주령은 점점 더 강력해져 갔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백성들이 곡식을 축내어 술을 빚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조는 재위 기간 내내 금주령을 시행하고 거두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강하게 술을 금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완화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죄었다 풀었다를 거듭하던 영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곡식을 아끼고 백성의 풍속을 바로잡겠다는 그의 뜻은 세월과 함께 오히려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재위 31해가 되던 무렵부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금주령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먼저 제사의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제사에 술을 올릴 수 없다면 백성들의 반발이 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영조는 곡식으로 빚은 독한 술 대신 단맛이 나는 순한 예주를 제사에 쓰도록 정했습니다. 이 예주는 곡식을 많이 축내지 않으면서도 달지도 독하지도 않은 이 술은 엄밀히 따지면 술이라기보다 곡식을 삭혀 만든 음료에 가까웠습니다. 영조는 종묘와 사직의 제사에도 이 예주를 쓰도록 하여 술을 완전히 금하면서도 조상에 대한 예를 저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사의 격식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예주는 술이라 부르기에는 알코올 기운이 거의 없는 단술에 가까웠습니다. 곡식을 오래 발효시켜 독한 술을 빚는 대신 짧게 삭혀 달큼한 맛만 낸 것이어서 귀한 곡식을 크게 축내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러한 예주를 통해 제사의 예법을 지키면서도 곡식을 아끼려는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영조는 신하들과 오랜 논의를 거쳐 옛 문헌까지 살펴가며 이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제사의 예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곡식을 아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임금과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뒤지고 옛 성현들의 뜻을 되새기며 가장 알맞은 방법을 궁리한 끝에 마침내 예주라는 대안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사에 올릴 술의 명분을 이렇게 해결함으로써
영조는 금주령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사의 명분을 이렇게 정리한 뒤 영조는 마침내 모든 수를 금하고 이를 어긴 자를 엄히 벌하겠다는 강력한 금주령을 온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금주령을 어긴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이전까지의 금주령이 주로 매질과 같은 신체형에 그쳤다면 이 시기의 처벌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분을 박탈하고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며 마침내는 목숨까지 앗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주령의 역사에서 이토록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 시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노비로 신분이 떨어졌고 평생 쌓아온 지위와 명예가 술 한 모금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인이 하루아침에 천한 신분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그 자손에게까지 씻기 어려운 그늘을 들이우는 일이었습니다. 선비의 경우 관직에 나아갈 자격을 담은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매질을 당한 뒤 멀리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독한 매질은 그 자체로 목숨을 위협했고 간신히 살아남더라도 낯선 유배지에서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채 돌아올 기약도 없는 길을 떠나야 했던 이들에게 그 처벌은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이든 낮은 이든 금주령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영조는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오히려 배운 자일수록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금령을 어겼을 때에는 더욱 엄하게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좀처럼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삶에 뿌리내린 술을 하루아침에 놓기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영조는 금주령을 어긴 자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퍼런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곡식을 지키고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하겠다는 명분이 이제는 사람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무거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영조의 의지가 확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것은 법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곡식을 지키려는 선한 뜻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칼날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영조 시대의 금주령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의 일화 가운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영조의 금주령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그 서슬퍼런 위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르니라 해도 금주령 앞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온 나라에 똑똑히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한 지방의 군사를 책임지던 높은 무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술단지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영조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직접 술을 마시다가 붙잡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술 냄새가 났다는 것. 그 한 가지가 죄목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술을 마셨는지 혹은 오래전에 담아두었던 술이 남아 냄새를 풍긴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조사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금주령을 어긴 자를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영조의 서슬퍼런 의지 앞에서 한 사람의 목숨은 그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른 무관이었지만 그 지위조차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위해 몸바쳐온 공로도 술 냄새라는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 앞에서 벌벌 떨어야 했던 서슬퍼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금주령을 하늘처럼 여기며 밀어붙이던 영조는 크게 노하여 그를 엄히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 무관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를 이끌던 높은 벼슬아치조차 술 냄새 하나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시대, 이 사건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높은 무관마저 그렇게 되었으니 힘없는 백성들이야 오죽했겠느냐는 두려움 섞인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금주령이라는 세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온 나라가 뼈저리게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지자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술과 조금이라도 얽힌 사람이라면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금주령의 서슬 퍼런 위세 앞에서 온 나라가 숨을 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조시대 금주령의 서슬 퍼런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술렁였습니다. 높은 관리조차 절어할진데 하물며 힘없는 백성이야 오죽하겠느냐는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금주령의 위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나침 때문에 훗날 이 처벌을 두고 너무 가혹했다는 평가가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금주령이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무엇보다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높은 무관조차 이러할진대 힘없는 평범한 백성들이 느꼈을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을마다 관리의 발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굴뚝에서 연기 한 줄기가 오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웃이 혹시 자신을 고발하지는 않을까? 작은 냄새 하나에 온 집안이 화를 입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이 사람들의 일상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술 냄새 하나, 혹은 이웃의 고발 한마디에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 그 무거운 공기가 온 나라를 짓눌렀습니다. 영조가 이토록 극단적인 처벌까지 감행한 데에는 어떻게든 백성의 곡식을 지켜내겠다는 집요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무서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금주령은 끝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술은 이미 조선 사람들의 삶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술 문화는 한 세대나 두 세대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의 삶 속에 켜켜이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뿌리내린 문화를 몇 년의 금령으로 뽑아내려는 것은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강한 법으로 막으려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술에 대한 갈망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법은 사람의 겉모습을 규제할 수 있었지만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오랜 습속까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술 문화는 몇 차례의 금령으로 사라질 만큼 얕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여도 백성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술을 지켜냈습니다. 어떤 이는 산속 깊은 곳에서 몰래 술을 빚었고 어떤 이는 제사를 핑계 삼아 술을 마련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웃과 조심스럽게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을 우습게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삶의 일부였던 것을 차마 완전히 놓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삶의 오랜 일부를 놓지 않으려는 안간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간힘은 때로 나라의 법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몰래 술을 빚다 붙잡혀 벌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완전히 술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술은 그들의 삶에서 떼어내기 어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끈질긴 갈등이야말로 조선 금주령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인간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지나친 금주령의 폐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와 의약에 술을 쓰지 못하게 하니 예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상소를 올려 금주령이 불러온 여러 폐단을 조목조목 아뢰었습니다. 나라의 큰 제사에까지 술을 쓰지 못하게 되니 예법이 무너진다는 것이 첫 번째 걱정이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제사는 한낱 거칠애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돌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사에 술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곡식이 귀하다 하여도 제사에 쓰이는 술만큼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병을 다스리는 데에도 술이 필요한데 이를 막으니 사람의 정리에 어긋난다는 것이 두 번째 걱정이었습니다. 술은 예로부터 몸을 덮이고 기운을 북돋우는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찬 기운에 상한 몸을 다스리거나 약재를 우려내는 데에도 술은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먼 길을 온 손님에게 술 한 잔을 권하는 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따뜻한 인정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술을 한꺼번에 막아버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마저 메마르게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웃에게까지 죄를 함께 묻는 연좌의 방식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까지 같은 죄로 얽어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러한 처벌 방식은 백성들 사이에 원망을 쌓이게 했고 나라에 대한 신뢰마저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단속하는 관리들이 오히려 소란을 일으키고 애먼 백성을 괴롭힌다는 원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나온 관리들 가운데 일부는 여기에 더해 수를 단속하는 일 때문에 고을의 수령이 자주 바뀌고 법이 이랬다 저랬다 자주 변하니 나라의 기강마저 흔들린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술을 빚었다는 트집을 잡아 뇌물을 요구하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 백성을 겁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본래 곡식을 아끼자는 좋은 뜻으로 시작된 금주령이 일부 관리들의 손에서는 힘없는 백성을 쥐어짜는 구실로 변질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법이 엄해질수록 그 법을 빌미로 삼아 제 입속을 채우려는 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주령이 남긴 또 하나의 그늘이었습니다. 술을 빚지 않은 집에도 들이닥쳐 멀쩡한 항아리를 뒤지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에 떤 백성들은 화를 면하기 위해 곡식이나 재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곡식을 지키자고 만든 법이 도리어 백성의 곡식을 빼앗는 구실이 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곡식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도구로 변질되는 씁쓸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좋은 뜻으로 시작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금주령은 곡식을 지킨다는 좋은 뜻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늘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이가 생겨났고 법을 빌미로 백성을 괴롭히는 자도 나타났습니다. 곡식을 지키려던 선한 의도가 때로는 백성의 원망을 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법이 지나치게 엄격해지자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이 생겨났고 민심이 술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금주령이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백성의 삶에 닿았을 때에는 적지 않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곡식을 지키려는 임금의 마음과 술 한 잔의 위안마저 빼앗기게 된 백성의 마음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쉽게 하나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금주령은 그렇게 선한 의도와 고단한 현실 사이에서 늘 아슬아슬하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조선의 금주령은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엄한 명령을 내려도 술을 향한 백성들의 오랜 정서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금하면 숨어서 빚었고 풀면 다시 드러내놓고 즐겼습니다. 법과 삶 사이의 이 오랜 줄다리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어지는 동안 끝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곡식이라는 나라의 근본을 지키려는 절박함과 삶의 위안과 예를 놓지 않으려는 백성의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이어져 온 고민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셨던 술은 바로 오늘날의 막걸리와 비슷한 탁주였다는 점입니다. 탁주는 발효기간이 짧아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값비싼 재료가 많이 들지 않아 고된 농사일을 하는 평범한 백성들에게도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탁주는 조선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두고 마시던 술이 되었습니다. 잔칫날에도 탁주가 있었고 고된 농사일 사이에도 탁주가 있었으며 지친 저녁 식탁 곁에도 탁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날의 사치가 아니라 평범한 날의 소박한 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탁주를 금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일상의 작은 위안을 거두어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 나누어 마시는 탁주 한 사발은 백성들에게는 소박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면 바로 그 소박한 막걸리 한 사발조차 나라의 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비쳤습니다. 그 한 사발 속에 담긴 곡식은
굶주린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줄 수도 있었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에게는 위안이었던 그 한 사발이 나라에게는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곡식의 낭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선 금주령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왕이 진정으로 지키려 했던 것은 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지키려 했던 것은 술독 속으로 사라져가는 곡식이었습니다. 임금에게 술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임금 자신도 제사와 잔치에서 술의 쓰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굶주리는 백성을 눈앞에 두고 한 톨의 곡식이 술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지키려 한 것은 술이 아니라 곡식이었고, 곡식이 아니라 결국은 백성의 목숨이었습니다. 쌀 한 마리면 굶주린 한 가족이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말의 쌀이 나라의 창고에 쌓이면 한 줌의 곡식이 목숨과 직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흉년이 극심할 때면 한 집안이 하루하루를 넘기는 일조차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곡식을 술로 바꾸어 없앤다는 것은 국가의 눈으로 보면 백성의 생명을 축내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흉년의 백성을 구하는 구휼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의 왕들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같은 고민 앞에서 같은 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종에서 시작된 이 고민은 한 임금만의 고민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내내 대를 이어 물려받은 오랜 숙제였습니다. 곡식은 늘 부족했고 하늘은 자주 인색했으며 백성은 언제나 굶주림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임금이 술을 금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을 거쳐 성종과 중종, 숙종과 영조, 그리고 정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바뀌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근본적인 물음은 같았습니다. 한정된 곡식으로 어떻게 백성을 굶기지 않을 것인가? 그 물음 앞에서 술은 늘 가장 먼저 손대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술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 참혹한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발의 술을 금하는 그 명령 뒤에는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살리고자 했던 절박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백성이 마시는 술까지 나라가 막는 것이 지나친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던 그 시대에는 한 항아리의 곡식이 여러 목숨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을 헤아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조선의 금주령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막걸리는 정겹고 소박한 한국의 전통술로 기억됩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부침개와 함께 기울이는 막걸리 한 잔은 여유롭고 즐거운 삶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흉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곡식이 모자라 사람이 굶어 죽는 일도 이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술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이 땅의 사람들은 굶주림을 일상처럼 겪었습니다. 보릿고개라 불리던 봄철이면 지난해 거둔 곡식은 이미 다 떨어지고 들에서는 아직 새 곡식이 여물지 않은 그 아득한 봄날의 고비를 사람들은 보릿고개라 불렀습니다. 1년 가운데 가장 배고픈 그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야말로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절박한 싸움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거둔 곡식은 바닥나고 새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많은 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 오랜 굶주림의 시대를 지나 오늘의 풍요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술 한 잔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밥을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곡식이 넉넉한 시대에 술은 온전히 즐거움과 여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의 뒤편에는 굶주림과 싸우며 한 톨의 곡식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조상들의 눈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흉년 속에서 그 한 사발은 결코 기쁨만의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존과 나라의 살림살이가
첨예하게 부딪히던 무겁고도 서글픈 고민의 대상이었습니다. 같은 막걸리 한 사발이 시대와 형편에 따라 이토록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건의 가치는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시대와 형편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 풍요로운 시대의 위안이 궁핍한 시대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사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한 사발의 막걸리는 우리에게 그런 깊은 이치를 조용히 일러줍니다. 술을 금지했던 조선의 오랜 역사는 결국 술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내리던 그 한 방울의 술은 한 시대를 살아간 백성들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그 백성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던 한 나라의 무거운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과 책임은 서로 부딪히면서도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남는 것, 굶주림을 이겨내고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 나라와 백성은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결국 같은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살아있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금주령을 둘러싼 그 오랜 줄다리기의 밑바닥에는 그렇게 살아남고자 했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소망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을 빚던 백성도, 그 술을 막던 나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곡식을 지키려던 임금의 마음과 술 한 잔의 삶의 위안을 담으려던 백성의 마음은 끝내 완전히 하나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거리. 바로 그곳에서 조선의 금주령은 수백 년 동안 흔들리며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깊은 밤 부엌 한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던 그 남자의 손끝에는 한 시대의 슬픔과 고뇌가 함께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나누는 술 한 잔의 여유가 실은 얼마나 오랜 배고픔의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인지를 이 이야기는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풍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흉년을 견디고 배고픔에 맞서며 한 톨의 곡식이라도 아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 오랜 역사의 끝에 오늘 우리의 넉넉한 식탁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기울이는 술 한 잔에는 이처럼 길고 무거운 역사가 스며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평범한 막걸리 한 사발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담긴 곡식 한 톨의 무게를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그 항아리 속에 담겨 있던 것은 한낱 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간절한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깊은 밤 부엌에서 조심스레 항아리 뚜껑을 열던 그 남자도, 그 술독을 매정하게 깨뜨려야 했던 관리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명령했던 임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절박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온전히 악하지 않았고 누구도 온전히 옳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저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내려 했을 뿐입니다. 조선의 금주령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바로 그 절박했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작은 여유 하나하나가 그토록 치열했던 과거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 한 잔의 의미는 한층 더 깊고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